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시즌2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로서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은 시즌1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4달에 걸쳐서 13회에 걸쳐서 13번의 강의를 했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워진 내용을 가지고 좀 짧게, 컴팩트하게 속성반으로 좀 끝내자. 그래가지고 7월 한 달에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번씩 월, 수 해서 4주에 걸쳐서 8회로 다 끝내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겁니다. 자, 표지 나와 있는 것은 저고요. 또 그 옆에 보이는 저 잔은 계영배라고 하는 잔입니다. 요 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는 지금 프리덤 팩토리 대표로 있고 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자유와 창의교육원과 프리덤 팩토리가 공동 주최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저희가 이런 기업가 정신, 기업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들을 보면 어떤 산업은 선진국 수준 또는 선진국보다 더 넘어가 있는 그런 수준의 산업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있는 산업들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걱정인 것은 뭐냐면 선진국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산업들, 지금까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산업들이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거나 또는 멈추기 시작했거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소위 6대 주력 업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건설, 석유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는 뭐였냐면 조선이었습니다. 배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조선업계에서 상위 1, 2, 3, 4, 5, 6등이 다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1등은 현대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렇게 쭉 1, 2, 3, 4, 5, 6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어내던 그 조선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보면 아는가?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2010년부터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계속 뭔가가 줄어들어가지고 작년 2014년에는 마이너스 32495가 됐습니다. 저게 32495라고 하는 건 뭐냐면 3조 2495억 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가? 현대중공업의 적자가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보면 5조 6천억의 흑자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정말. 어느 조선 회사도 현대중공업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매년 조금씩 가라앉더니 결국은 작년에는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게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STX 또 다른 조선 회사잖아요. 거기 부도 났습니다. 한진중공업 이미 거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죠. 삼성중공업도 돈 못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조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철도 그렇고요. 건설도 그렇고요. 석유화학도 그렇습니다. 석유화학도 지금 돈 적자입니다, 사실은. 전자하고 자동차가 조금 괜찮은데 자동차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요. 전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지탱해왔던 그 산업, 최고 선진 산업들은
멈췄거나 가라앉거나. 자, 그러면 후진 산업이라도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낙후된 산업이라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낙후된 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낙후된 산업은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유통업이죠. 이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진국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선진 산업은 가라앉고 후진 산업은 그대로 있고 뭘 먹고 살죠, 우리는? 이런 상태예요. 이래서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 기업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억대 농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연소득 억을 번다는 게 쉽지 않죠. 잘 상상이 안 되지요. 이분들이 억대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이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벤처농업대학에서 같이 찍은 겁니다, 지금 이게. 벤처농업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 부사장으로 있는 민승규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구원 시절에 금산에다가, 충청도 금산에다가 벤처농업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정식 코스가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대학이에요. 주말에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농업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 출신들이 이렇게 억대 농민들이 된 겁니다. 거기서는 뭐 어마어마한 농업기술을 가르쳤을까요? 그렇겠죠? 엄청난 농업기술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농업대학이니까. 근데 아닙니다. 거기서는 농업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농사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비즈니스를 가르쳤습니다. 농민들에게 비즈니스만 가르치는 거예요. 농사는 알아서 지시라. 근데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없는 게 뭐냐? 그럼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과 직거래를 터서 중간 단계를 없앨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농민들이 비즈니스맨들이 된 거예요, 다. 사실 농사 짓는 거는 어쩌면 아무나 하는 일입니다. 한 2, 3년 가서 하면. 그런데 평생을 농사를 지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맨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맨의 핵심은 뭡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 농산물을 사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평생을 농사를 지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평생을 이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못할 수 있습니다. 손님 오면 늘 특명할 수 있어요. 그냥 손님 와도 그냥 계속 앉아있고 뭐 사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라는 태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벤처농업대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억대 농민들이 된 겁니다. 즉 농기업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억대 농민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그러니까 민승규 박사라는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한 것이죠. 대한민국 농민을 위해서. 무슨 뭐 농법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종자를 개발한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기업가의 씨앗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8시간 동안 그래서 그 기업가, 기업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8번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오늘 제1강 불모지의 기업가들, 제2강 우정과 갈등. 우정과 갈등은 뭘까요?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진짜 싸웠어요. 예. 서로 신문에다가 막 성명전 내가지고 말이지 이병철은 사과하라 뭐 이렇게 하고 막 싸웠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싸웠을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사적인 감정뿐만이 아니고 감정도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는 이 경제를 바라보는 그 눈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병철 정주영의 갈등, 정주영 김우중의 갈등, 또 이병철 구인회의 갈등, 이병철 박정희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제1세대 창업기업가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두 번째고요. 세계로 간다는 한국 이만큼 온 것은 비즈니스맨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우물을, 이 좁은 우물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제3강에서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제4강 아버지를 넘다. 저것은 재벌 2세, 3세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금수저 물고 태어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이들은 지독한 열등감을 겪게 됩니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5강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면 지금부터 50년 전의 부자는 지금도 부자여야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비즈니스를 아주 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망했어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대한민국 10대 재벌에 속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제6강은 전문 경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다 오너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됐어요. 왜? 오너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은 그냥 자기 지시에만 따르도록 해도 기업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왜? 상속을 거치면서 상속 과정을 거치면서 오너들의 지분이 계속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데가 지금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오너 3세들의 지분이 굉장히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왜? 상속세율이 65%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한번 내고 나면 사실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잘 안 냈기 때문에 편법이든 뭐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안 냈기 때문에 상속이 된 거예요. 그걸 제대로 내면 상속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경영권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노조하고 손을 잡든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하고 손을 잡든지.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오너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바람직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50년의 역사에서 걸출한 전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송길승이라든가 이명박이라든가 또 LG의 박승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7강, 8강은 블루오션을 만들다, 펀 앤 뷰티, 저것은 이제 미래 산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 화장품, 대중가요, 금융,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낙후된 그런 산업이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또는 지금 막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 이야기를 7강, 8강에서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8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강의에 지금 오신 거죠. 불모지의 기업가들. 불모지의 기업가들. 불모지는 어딜까요?
바로 이 땅. 단 시대가 다른 거지요. 조선. 조선시대의 한반도가 바로 불모지였습니다. 특히 상업의 불모지, 상인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상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설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의 그 상도에 나오는, 최인호의 상도에 나오는 그 상인이 누구죠? 임상옥입니다. 맞습니다. 임상옥. 상상화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상상화입니다. 임상옥.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순조, 헌종, 철종 때 분입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1779년에 출생을 하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770년대는 정조께서 즉위하신 데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에 출생을 하신 거예요. 정조가 1776년에 즉위를 하시거든요. 근데 서양에서의 1776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해인데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는 해이고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걸 출간한 해이고요. 1776년이. 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첫 번째로 납품한 해가 1776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은 아담 스미스가 증기기관을 팔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이거든요. 마치 스마트폰 혁명은 어떤 과정인가요? 그는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가 스마트폰을 팔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임스 와트가 만들어 놓은 증기기관이 팔려나가는 과정. 이제 그게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이었는데 그 첫 번째 제품이 팔렸을 때가 1776년이고 임상옥은 그 3년 후에 출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장사는 1796년에 장사를 시작해서 1810년에 이분은 박종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조판소 박종경으로부터 이제 중국과의 인삼무역 독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30대 초반에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분은 뭘 했을까요?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켰을까요? 참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미쓰이 재벌이 있잖아요. 미쓰이 재벌 엄청나죠. 우리 그 스미토모 계열의 기업을 하시는 분도 오늘 손님으로 오셨는데 스미토모도 그렇고요. 미쓰이도 그렇고 일본의 굉장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마냥. 그런데 여러분 미쓰이가 몇 년에 생긴지 아십니까? 1673년에 포목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1673년. 그리고 나서 지금 400년 넘게 기업이 존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1673은 아니고, 자, 그러면 임상옥은 1810년에 인삼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임상옥은 뭘 했을까? 장사 더 키우지 않습니다. 장사는 완전히 접어버리죠. 그리고 뭘 하느냐? 벼슬을 하게 됩니다. 곽산 군수를 하게 되죠. 사실 임상옥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전설들이고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유일한 기록이 이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국에서 아뢰기를 어제 도종의 전 군수 임상옥을 귀송부사에 제배하였습니다. 임상옥은 작년에 만부의 수재 뒤 의연의 재물을 낸 공로로 본사의 회계로 인해 외직에 조용하라는 승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수재 의연금을 많이 냈어. 그러니까 벼슬을 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과거 시험을 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벼슬을 산 것이죠. 벼슬을 산 겁니다. 벼슬을 사고 나서 그게
군수를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지금 귀성 부사라고 하는 군수보다는 좀 높은 건가 봐요. 예. 관찰사보단 미치고 군수보단 높은 그 벼슬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수, 이제 그걸 올려주십시오 하고 임금님한테 아뢰었는데 그 옆에 이제 그거를 출납을 관장하는 비변사에서 얘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별로 뭐 성분도 좋지 않고 거기다 뭐 장사하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임상옥에 관련된 유일한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나머지는 전설로 내려오거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죠. 그럼 뭐 근데 전설의 상당 부분 또 뭐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임상옥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일본의 미쓰이처럼 그걸 계속해서 키워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 돈 버는 일은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뭡니까? 벼슬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름지기 벼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이거는 천한 거예요. 장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굶어 죽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전설에 의하면 뭘 했느냐, 임상옥은. 이렇게 멋진 저택과 정자를 지어놓고 여기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호가 나중에 가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벼슬을 했으니까 양반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쌍놈이 양반이 된 건데 호가 생긴 거죠. 가포. 그래서 가포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써서 전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가포집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실제로 그런 시집을 썼나 봐요. 시집을 만들었나 봐요. 그 가포집 속에 시가 한 1000수 정도가 들어있었대요. 다 뭐 근데 그 퀄리티는 뭐 현찮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뭐 대단한 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큰 돈을 벌어서 했던 일은 뭐냐? 시 쓰는 일인 겁니다. 양반연하는 것이죠. 네. 사대부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무엇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술은 어떻게 마셨느냐? 아까 처음에 그 표지에서 보셨죠? 계영배. 이런 거에 마셨어요. 근데 이 계영배라고 하는 게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이게 희한한 잔입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술을 따르게 돼 있는데 이 위에 70%까지 따르면 괜찮아요.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근데 저게 70%를 넘어가지고 술이 더 차게 되면 술이 밑으로 다 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소설 상도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설 같은 게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실제 그런 잔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있는 계영배는 잔의 70% 이상을 채우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액체가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기압과 중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한 곳에 있는 액체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이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잔입니다. 이 잔이. 네, 이 잔이. 근데 임상옥이 저걸로 술을 마셨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전설이 있어요. 철원 지방의 도공이 이 계영배를 만들었는데 2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개가 흘러가 가지고 의주의 뭐 큰 부자가 저거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온대요. 그거를 최인호가 채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설 상도에다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네. 자, 아무튼
이 계영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돈 벌지 말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꽉 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해라. 돈 버는 걸 경계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시 쓰고 글 읽고 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처럼 강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랬어요. 또 조선의 거상 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또 누구 있어요? 임상옥보다 한 30년 앞선 사람. 김만덕이죠. 네. 김만덕 이분입니다. 김만덕. 제주도의 거상이죠. 김만덕 1739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0살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1796년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조를 아련하게 됩니다. 왜? 1793년부터 1795년 6년까지 제주도에 큰 기근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요. 김만덕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육지에서 식량을 사다가 그걸로 제주도민들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너 착한 일 했구나 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을 임금님이 불러 올리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1812년에 돌아가십니다. 이 무렵에 임상옥은 인삼 독점권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중국과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뭐 그 무렵 이게 약간의 이제 중첩되는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임상옥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덕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처음에 어릴 때 관기로 키워집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기생이 데려다 키워요. 그래서 기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기적부에서 빠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이 서귀포의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독점권이에요. 육지와의 교육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고 그걸로 거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주연 교육 루트는 이런 것이었고요. 제주도에서 해남, 추자도, 강진 뭐 이쪽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맞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제주도 안에 있으면서 독점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장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정조 임금님께서 너 참 착한 일 했구나 해가지고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조 임금님을 배알하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기생 출신인데다가 이게 또 장사치거든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임금님을 보냐고요. 임금님을 배알하려면 뭔가 벼슬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재공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국리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급조해서 김만덕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게 간호원이에요. 의녀반수라고 하는 벼슬을 내립니다. 그래서 김만덕은 의녀가 돼요. 졸지에 장사꾼이 간호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임금님을 배알을 합니다. 그 임금님이 너 참 착한 일 했다.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 그럽니다.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남자도 하기 힘들다는 그 금강산 관광을 정조 임금님께서 다 돈을 내셔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시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어요. 왜? 아마도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장사 못하죠. 왜? 표수를 했는데 거기다가 돈 좀 있으니까 굳이 장사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천한 일을 왜 합니까? 장사라고 하는 걸. 아마도 양반집 뭐처럼 그러니까 벼슬을 했으니까 양반집 무슨 만화님처럼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이게 조선의 상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상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천한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제주도에 가보시면 김만덕 기념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 김만덕 기념관이 만들어졌대요. 예,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셔도 여기에 김만덕 그러니까 사이버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 강의 끝나고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김만덕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은혜로운 빛 김만덕, 나눔 이야기, 뭐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나눔 명상관, 나눔 실천관, 나눔 문화관. 장사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장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 이제 김만덕이 애니메이션으로 등장을 합니다. 장사에. 뭐라 그러냐면 돈은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번다,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인정을 못 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의 상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상업의 불모지, 상인의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의 상품 있죠? 네. 자, 퀴즈의 상품은 1회 수강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추시면 수강권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2회 쓰셔도 좋고 뭐 4회 쓰셔도 좋고 언제 쓰셔도 좋고 또는 다른 누구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장사 속이 좀 심하게 보이나요? 네. 그래도 어쨌든 여기 오실 분들에게는 그건 분명히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있어요? 다 주세요. 5개 주머니 넣게. 퀴즈는 5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자, 이 김만덕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은 김만덕 기념사업회입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상임위원장 이 누굴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고, 네. 고두심 맞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와, 대단하십니다. 네, 김강수 원장님, 시민정책연구원이시죠? 김강수 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죠. 네, 고두심 씨가 여기 김만덕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거상 김만덕이라고 하는 만화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은 하늘이 허락한 것이지. 이런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부라고 하는 것. 또 나는 불쌍한 백성들을 상대로 장사할 생각은 없다. 장사할 생각이 없다면 어떡하죠? 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설령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은 우리 역사의 본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은 예외적입니다. 조선 500년은 우리 역사의 예외였어요. 어떤 면에서 상업의 불모지라고 한 면에서 그랬다는 거죠.